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함께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했었죠.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양측의 충돌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하지만 김건희 디스크 등 핵심 이슈 해법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해서 아슬아슬한 당정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8년 만에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을 선보였는데요. 정치의 품격에서 박광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 인사에 브로커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군인과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는데요. 진급에 목마른 경찰을 노리는 브로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주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들과 함께 시사본부와 관련된 인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간식 쿠폰 더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프닝하는 동안에도 열공 중인 조현정 평론가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북한 관련이죠.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늘 아침 8시쯤 서해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속 이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14일에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인 고체 연료를 장착했었죠. IRBM을 쏘아댔었는데 열흘 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24일 오전 7시께 오늘 오전이죠.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고 세부 재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해서 합참이 발표한 건 지난해 9월 이후에 약 4개월 만이고요.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열흘 만입니다.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트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항공기처럼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적 레이더에 들키지 않고 지휘부나 군사시설 이런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대부분 음속 이하로 속도가 느린 게 단점이라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전투기 요격이라든가 적군의 대공하기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게 특징인데요. 반면에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죠. 예, 파괴력이 강한 무거운 탄두를 지니고 있어서 핵탄두 운반체로도 쓰이고요. 이런 그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사실 탄도미사일만 대북 제재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까지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공지를 하되 순항미사일은 발사를 해도 따로 이제 공지가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탄도미사일 발사뿐만이 아니라 금지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도 언론에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하튼 순항미사일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순항미사일 그러면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이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사태 수습이 됐을까요? 일단은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현장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역구구나.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의원이죠. 장동혁 의원의 지역구더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체제하에서 사무총장입니다. 바로 이제 화제가 났던 곳이 장동혁 의원의 지역구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봉합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그 투샷 자체로 많은 관심이 모아졌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오자마자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라든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어깨를 두드리고 포옹하고 뭐 전용열차에 동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기고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그 표면적인 갈등 수습을 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좀 멈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철회했습니다. 이용 의원이 그 단체 대화방에 링크를 올렸던 기사를 의원이죠. 링크를 그렇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게 되는 단체 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기사를 올렸었는데 또 중앙일보 기사는 또 아니라고 또 그런 지지 철회가 아니라고 또 나는 하는 기사가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서로 대면하고 인사하고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까지는 밝혔는데 실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어떤 새로운 방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부딪힐지 모르는 뇌관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해석이 중론을 이루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대통령실이 앞으로 마주하고 이걸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좀 초점을 공천 쪽으로 맞춰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킬 것인가 크게는 이 정도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 출근길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여기서 김경률 위원장 사퇴론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절대 사퇴는 없다라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위원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왜 애꿎은 곳에서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정작 김건희 리스크가 특검법이라는 알맹이에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의 갈등과 수습 이 정도로 덮어지면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고 해도 이건 영리인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더 공고해졌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사람의 갈등 봉합과는 또 별개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면서 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고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좀 신문들을 짚어보면 경향신문에서는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역화는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오히려 아끼던 한동훈 위원장을 내치려고 할 수도 있었을 만큼 김 여사 언급에 극도로 민감한 점을 좀 확인시켜주는 일이 됐고 여당 내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작아질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 제목으로 벌써 세 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윤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상황이 또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 자, 화제가 있었던 서천시장에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얼굴도 보지 않고 가버렸다며 일부 상인들은 또 불만을 터뜨리게 됐네요. 네, 그 윤 대통령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화재 현장까지 와서 그냥 가버렸다라는 성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보수 신문도 일제히 그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어요. 밤을 새우고 아침부터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갔다. 안 만나려면 여길 뭐하러 왔냐. 불난 거 구경하러 왔냐. 이런 목소리가 담겨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상인들은 화재 현장에서 대부분 밤을 새웠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잔불 정리 들어갈 때쯤에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이때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 지사가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 예정이다. 이렇게 충남지사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고 그럼 날밤을 이미 샜는데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먹거리동 1층을 찾아서 뭐 서천군 의회 의장이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5분여 만에 건물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일단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 말로는 현장이 어수선하고 동선이 복잡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상인들과의 면담이 취소됐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이 관련된 또 설명 또 해명도 내놨죠. 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현장에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직접 이야기를 드리고 위로의 말도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공지도 이어서 냈는데요. 김태흠 충남도지사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을 만나서 화재로 인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그 불만을 제기했던 2층에 머물던 상인들에게는 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설명도 내놨는데 사실 지금 뭐 성토가 나오는 것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내용이죠. 물론 현장 상황상 일부는 만나고 일부는 못 만나는 그런 네. 뭐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상황이 이 두 분이 극적으로 만나는 어떤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벤트가 열렸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림을 위한 자리였느냐라는 비판은 완전히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이런 갈등 사태를 만나면서 조만간 서로 대면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마땅히 시기와 장소를 잡지 못하던 상황에 이게 계기가 된 거냐는 거죠. 실제로 한 위원장이 그 당초에 당 사무처를 돌아보는 일정을 원래 잡았다가 급하게 서천 화재 현장으로 행선지를 바꾸기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과 비대위도 이날의 이 깜짝 만남이 수많은 물밑 대화의 결과물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 잿더미 된 시장을 배경으로 삼았다면서 정치 갈등 봉합쇼라고 혹평을 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화재 현장을 화해 현장으로 활용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일제히 야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하고 또 재해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긴 해야겠죠. 네. 상인들 중에서 전체 상인이 아니라 일부 상인들에서 이제 불만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구분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전략 공천, 경선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 의결을 했네요. 자세한 내용 소개를 해 주시면요. 네, 먼저 공관위는 전략 공천 대상 지역으로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지역구,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 여기엔 재보선도 포함입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구를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또 공관위가 여론조사 등을 참작해서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구가 포함이 됐고 최근에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하기 전에 비어있던 당협이었던 지역구, 그리고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도 역시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전략공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인 총 50곳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 기준이라면 이제 또 관심을 받는 곳이 서울 마포을, 인천 계양을, 네, 여기가 또 거론이 됩니다. 전략공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세 번 연달아 패배한 곳에서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이수정 교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그 경기 수원 정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 국민의힘에서 미리 전략 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곳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 네. 라고 볼 수 있고 2부에 나오는 박강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원정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집중을 할 부분은 그거죠. 이제 3회 연속 패배 지역구가 전략공천에 들어간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권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럼 영입인재라든가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배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3회 이상 경고 시 경선 후보 자격 박탈, 또 여론조사 지지율이 2배 차이 나면 단수 공천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제기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네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도 있었고 해서 한 달 넘게 연기가 되다가 재개된 건데요. 피습 여파가 컸겠죠. 이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두 출석을 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0년에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건설 분야 100대 공약을 전직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작성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진상 전 민주당 그 실장과 협의를 했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와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또 덧붙였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 이재명 대표는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성남시가 판교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장 비판받기 좋은 건설 공약을 맡기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과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는데 민주당의 이 공천 개파 갈등 관련된 사항인데 정청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인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원외 예비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을 두고 뭐 당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회장을 맡아주는 거는 뭐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기도 했는데 여러 명의 동료 의원들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도마에 오른다라는 것은 이 움직임이 결국에 비명쳐내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어떤 비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총선 점점 다가오면서 공천을 둘러싼 친명계 비명계 간 신경전이 더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명계를 겨냥한 자객 출마로 인한 공천 갈등입니다. 계속해서 친명계에서 비명계가 있는 지역을 타겟으로 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일전에는 친명계 이수진 의원이 그 윤영찬 의원 지역구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해서 논란이 됐는데 원래는 서대문이었는데 갑자기 바꿨죠. 예. 우상호 의원의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략 공천이 된다고 해서 현건택 변호사가 출마가 불발이 된 성남 중원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이 경기 광명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양기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고요. 양이원영 의원은 양기대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이겁니다.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졌냐. 라는 질문인데 그건 묵인병이니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명계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을 것이다. 마치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고 좀 퇴출을 주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있는 인물들 몇몇과 그들의 주장을 보면 친명 일색인 민주당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호소한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탈당한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뭐 이제 수박들이 나가니까 그다음에 조금 덜한 멜론들, 친문들 나가라고 하고 이제 드디어 이해찬계도 나가라고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펼쳤는데 당 지도부로서는 통합이 최우선 과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도부는 경쟁 상대이기 이전에 당의 동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제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공천 진통을 겪으면서 통합 과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해대교 부근 3차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광명역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황은 부산 쪽인데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반월터널 부근 1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동군포 나들목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7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부터 둔대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중령터널 부근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현주 의원 그러면은 뭐 여러 당에 또 당적을 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 복당 권유를 한 걸로 알려져 있네요. 자, 네.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 정말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까?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뭐 오늘 입당식이 열릴 것이다라는 보도도 일부 언론에서 있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은 그건 오보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네.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대화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그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 밝힌 건 이현주 전 의원이 돌아오면 윤석열 정권 심판 세력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벌써 좀 우려가 나오는 건 그동안에 보인 행보가 당의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런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계속 이제 친문 저격수로 나서기도 했었고 그럼 이것이 친명계가 주장하는 민주당다움이냐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또 어떻게 또 이현주 전 의원이 또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현주 전 의원 영입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당 관련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합당 또 서로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 제3지대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3명의 민주당 탈당 의원입니다. 조홍천, 이원우 그리고 또 김종민 그리고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가 통합 가능성이 먼저 통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계열의 선통합부터 들어간다는 건데 민주당 계열 두 당이 먼저 통합하고 나서 나중에 이준석 개혁신당이라든가 여타 제3지대와 통합을 추후에 진행한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정치 세력이 먼저 서로 통합 형태로 가고 네. 나중에 빅텐트로 할지 어떨지 여부는 좀 그때 가서 또 타진해 보자 이런 셈이라고 봐야겠군요. 예, 일단은 조금 젠걸음을 보이는 것 같아요. 미래대연합 측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 거기에 새로운 미래 측도 좀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르면 이번 주 통합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전해지고요. 뭐 기호를 받는 것도 그렇죠. 이 3번 기호 받는 것도 그렇고 2월에는 가시화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지대에서는 통합의 데드라인을 2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죠.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이 주장을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 세력 새로운 미래죠. 또 원칙과 상식과는
미래대연합과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미 또 그리고 그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이 노인 무임 승차제에 대한 교통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고령화 시대 노인 교통 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 교통 정책을 짰다고 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고 수도권 위주의 무임승차 복지를 지역교통에도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개혁신당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러네요. 지점인 거죠. 예. 여기서부터 벌써 좀 정책적인 입장 차이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새로운 미래 측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노인 빈곤 긴급 사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뭐 무임승차라든가 뭐 그 철도 지하철 적자 문제도 외면할 새로운 수는 선택이죠. 아, 네네. 이름들이 다 헷갈려요. 비슷비슷해요. 네. 네. 금태섭 새로운 선택.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유호정 의원과 함께 유호정 전 의원이죠. 네. 새로운 선택입니다. 네. 예. 어디까지 얘기했을까요? 일단 네. 지하철 적자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선택지기 보는 건 이겁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게 선제되지 않고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선택은 그 지방교통체계 중심 축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방안으로는 지역 우버와 콜버스를 만대 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탈 사람이 부르는 방식인 거죠. 지역에서는 이 인프라가 잘 안 깔려 있으니까 거기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로 부르게끔 한다.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네. 먼저 지역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같은 지역 노인들의 이동을 돕는 방식이죠. 그래서 승객이 많지 않은 지역 같은 데서는 전업 택시를 늘리는 건 사실상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타개하는 방법이 지역 우버라고 들고 나온 거고 다음으로 콜버스는 콜택시와 시내버스 장점을 합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어르신들이 전화나 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필요할 때 버스 배차를 요청을 하면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소형 버스를 그 근처 정류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또 그러면서 새로운 선택 측은 현행 65세인 법정 노인 기준은 5년에 걸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또 논의될 때 70세로 또 연령을 또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폐지까지는 상당히 반발이 강력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태섭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선택과도 이제는 좀 합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연대하는 것이 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벌써부터 이제 초반 정책부터 그 전부터 우려됐던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들이 과연 그렇게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였는데 정책적으로부터 이렇게 좀 큰 이견을 보이고 있고 글쎄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비빔밥이 죽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어떤 규모만 덩치만 키우는 거에 주력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쪽을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여하튼 만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이 이슈도 상당히 빅텐트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5.18 폄훼 논란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던 허식 인천시 의장이 해임이 됐네요. 불신임안이 가결됐는데 어떤 폄훼 논란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해임이 됐는지 소개를 해주시면요. 이게 사실 인천시의회 그 지역의회에서는 꽤 긴 시간 동안 논란이 되고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봤던 사안인데 허식 전 의장이 지난 2일에 시의원들에게 그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또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이런 식의 내용,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매체에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발언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신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논란이 일었고 지금은 무소속인데 국민의힘을 그렇게 해서 탈당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 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뭐 규탄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왔었고 오늘 오전에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여야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가결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허식 전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의장직에서는 내려오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네. 의장직만 잃는 정도인 거고요. 그렇죠. 같은 당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뭐 규탄이 나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허식 전 의장은 그 표결 전에 신상 발언을 할 때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을 징계한다는 건 헌법은 물론이고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617님의 사연인데요. 운전면허 시험 몇 번 떨어졌는데 더디어 면허를 따서 오늘 처음으로 드라이브하면서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듣던 시사본부가 없어진다니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처음 문자 보내는데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틀어주세요. 자, 면허 따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간식 쿠폰 0617님 외에도 더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고요. 오늘 디저트 송입니다. 크랜베리스의 Dreams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모음이나 자음이 비슷해서 잘못 들으면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화제와 화제, 주의와 주의, 그슬다와 그을다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슬다는 불에 겉만 약간 타게 하다란 뜻으로 새우를 불에 그슬려서 먹다 같이 말할 수 있고요. 그을다는 볕이나 불, 연기 따위를 오래 쬐어서 검게 되다라는 뜻으로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동사의 명사인 그스름과 그을음 역시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니까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초하다와 자처하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음절에 서로 다른 모음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뜻을 나타냅니다. 먼저 자초하다에서 두 번째 음절은 부를 초자를 써서 어떤 결과를 자기가 생기게 하다 또는 제 스스로 끌어들이다를 뜻합니다. 그는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자초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한 대가 비극을 자초하게 되었다 같이 말합니다. 반면에 자처하다에서 두 번째 음절은 곧처를 써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처신하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은 농사를 짓는 농경 민족임을 자처하고 살아왔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북극 한파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 대관령은 영하 20도를 기록했는데요. 중부 내륙과 경북권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영하 4도, 철원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 등 어제보단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10도, 강릉 대전 영하 9도, 전주와 대구 영하 7도 등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요.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에 들면서 주말엔 맑은 하늘에 이맘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상의 눈구름은 차츰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라권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되고 울릉도 독도와 제주 중산간 산지에 남아있는데요. 전라권 서부에 오늘 낮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오다 그치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c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게는 40cm의 폭설이 내린 만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안과 제주도의 강풍주의보가, 전해상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라권 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세부 재원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입법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과 관련해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한 것에 대해선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배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공화당과 민주당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꼭꼭 착용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몸 관리 잘하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박지원 캐스터도 빨리 감기 나으시고요. 네. 첫 번째 주제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순직 소방관의 남겨진 자식을 위해 동료들이 대신 생일 파티를 열어서 축하를 해줬다고요. 강원 태백소방서에서는 21일이니까 어제잖아요. 순직 소방관인 고 허승민의 이 소방위의 8살 자녀 23일이니까 어제가 되겠네요. 네. 허소윤 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소방가족 희망 나눔은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삶을 자립하도록 돕는 소방청에 소속된 비영리 법인인데요. 네. 행사를 주최한 소방가족 희망 나눔과 파리바게트는 소방차 모형의 케이크를 준비해 소윤 양을 축하해줬고 여기에다가 모카 크림빵, 단팥빵처럼 200개를 태백소방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소방서 119 사랑나눔회에서는 순직 소방관과 함께 일했던 동료 소방관들이 소정의 금액들을 모은 기부금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훈훈한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소방관 분들한테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소윤 양의 아빠죠. 네, 허승민 소방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6년 5월쯤에 태풍급 강풍이 일어났는데요. 피해를 본 현장을 복구하다가 연립주택에서 지붕 구조물이 추락해 머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요. 사고 당시 소윤 양이 태어난 지 석 달이 조금 넘는 시점이어서 주위를 더욱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또 동료들이 대신해서 순직한 아빠 대신에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고 하니까요. 참 이런 말이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힘내시고 또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자녀 같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반려인이 반려가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요. 호텔, 스파, 유치원 돌봄 서비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 문화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친구의 반려동물 장례식에 간 경험이나 강아지 조의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묻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조의금을 반려동물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아지 팔자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과하다
맞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반려견도 가족이니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반려동물 49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키우던 라쿤과 소, 노루까지 죽은 반려동물을 위해 49제와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개인의 선택이고 또 개인이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49제까지 지낸다니까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한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절차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2시간 정도가 진행되는데요. 전용 법당에서 반려동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명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문화가 아직은 낯설지만 또 이미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공동묘지와 화장장, 기념공원도 있고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우울감, 펠로스 증후군을 치료하는 센터까지 관련된 산업이 더 전문화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1000만을 넘어서 1500만을 향해 가는 반려인 시대 속에서 장례식과 49제처럼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애완이라는 개념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놀이기구와 같은 인식처럼 비칠 수도 있는 애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반려동물인데 글쎄 뭐 이제 장례식이나 49제는 뭐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말 그대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올해 첫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요. 근데 뭐 차례상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특히 일부 이제 공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류는 20% 넘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을 3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을 비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약 2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한다 할 경우에는 전통시장보다도 35%나 더 비싸진 3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차례상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제수를 장만하는 것도 상당한 가격이 있고 또 전도 붙이고 이러면 상당히 좀 가사노동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일단 이 비용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지난해 설 때보다는 각각 비교했을 때는 한 8.9%, 5.8% 늘어났고요. 특히 과일은 지난해 뭐 잦은 비, 병충해, 냉해처럼 생산율이 더욱더 줄면서 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채소류 상승은 최근 들이닥친 한파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한 단에 4,000원으로 약 60%나 뛰었더라고요. 그러면 과일과 채소뿐이냐? 그건 아닙니다. 견과류 가격도 올해 작황부진으로 지난해 설보다도 올랐고요. 그래도 수산물은 대부분 변동이 없었지만 생산량이 줄어든 다시마와 중국산 조기 가격은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고기 값도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게 없다. 어떤 분들은 요즘 물가가 오르는데 자기의 월급과 그대로다. 또 자식들의 성적은 더 내려간대요.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제도를 바꿨는데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이 될 수 있다고요. 국방부는 어제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개정령 안에는 군사 교육 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병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예비역 부사관 지원 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령안에서는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거고요. 올해 기준으로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 됩니다.
해병대도 18개월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이 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 예비군을 평시에 지정 관리하는데요.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 2계급 상하위자로 지정을 하고 부사관의 경우에는 전시 동원 지정 인원은 7만 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 명이 되지 않아서 5만 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당국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문호가 넓어지면서 군이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동원 소집 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앞으로 이제 군복무를 병사로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런 병역 운영 제도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릿 뉴스 파이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몸 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지금 최근에 방송 출연 없으시고 단독 출연이신 거죠? 네. 제가 원내대표가 된 지난해 4월 말에 KBS TV에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하고 그때 이후에 처음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달 만에 하는 방송. 이거 참 새롭습니다. MBC 간판 앵커 스타 출신인데 KBS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고 또 다시 총선을 앞두고 KBS에서 또 라디오 인터뷰를 하신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때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방송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건 하나 기준이 있었는데요. 원내대표가 매일 아침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따로 또 인터뷰를 통해서 굳이 낼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판단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당에 많은 스피커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제가 방송을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벌써 원내대표를 제가 그만둔 지가 꽤 시간이 지났고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때가 뭐 거의 이제 9월 말이었으니까 꽤 됐고 그런 원내대표 때 겪었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이제 안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질문은 안 받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숱한 질문들이 쏟아진다는 것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또 잘 아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MBC 기자 출신에 앵커 출신에 또 특파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특파원. 네. 도쿄에서 했습니다. 네. 도쿄 특파원까지도 하셨는데 고향인 호남에서 전라남도에서 출마를 안 하시고 이제 MBC를 나오고 난 이후에 수원에 도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 그때 당시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향에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2014년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나고 그 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이제 발생을 해요. 네. 수원에서 김진표 의장님이 경기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고 제가 물론 당시에는 좀 험지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수원이. 수원이 험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30일
15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딱 4곳에서 승리했고 11곳에서 패배했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이긴 것은 딱 한 군데 수원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호남에서 승리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상황이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네, 수원정입니다. 네. 자, 이따가 민주당 이야기는 좀 센 질문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따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도 접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행사장에서 이렇게 뵙고 악수하고 네. 가벼운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국회에서 그래도 대정부 질문을 할 때나 좀 간단하게 접촉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할 때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 법사위원장으로? 네.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할 때 당시 법사위원장이 네. 박강원 의원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분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권의 총선을 앞둔 총체적 불안감의 표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달이 이 소동이 벌어진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논란 과정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이런 저는 상당히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지지와 신뢰를 철회한다는 굉장히 직설적인 어법이잖아요. 그때 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건 뭔가 일이 나도 단단히 낫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디서 왔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 하고 보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원들이고 이것을 사과하는 것은 야권의 주장에 말려드는 것이다 라고 방어하는 것이 이른바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선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어떤 한 단일 사안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갈려 있는 거죠. 지금 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총선에서 충분히 여당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할 이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주 사실은 굉장히 요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이것과 비유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인데 네. 그냥 태산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별일 아니더라. 별일 아니더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요란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비대위원장이 그만둔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지지를 철회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논란이 오고 갔고 서천 화재 현장에서 화해 제스처가 있었는데 네. 국민들 보기에는 이 모든 과정이 약간 뭐지 이거? 약속 대련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도 약간 생뚱맞다. 마지막 화해 현장도 그곳에서는 사실 국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지 두 분이 화해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아직 끝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부적절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 적절하지 않다. 여권에 사실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민이 두려워서 총선의 심판이 두려워서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서 벌어진 일인데 실제로 하는 일들의 행태는 전혀 국민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고 여권의 전체적인 어떤 안위 이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사실 민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해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랜 또 언론계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또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까지도 역임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이야기일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쪽으로 힘이 기울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 그 조사 데이터를 보면 예,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를 하라 이게 우세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더 어떻게 보면은 또 우호적인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아,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이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대통령의 어떤 이 힘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여권의 힘이 쏠리는 것. 이것은 또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두 인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문제는 계속 저는 남아있는 불씨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좀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많은 사과를 요구하고 더 집요하게 뭐 정치권 용어기는 합니다. 파헤치려고 들 것이고 물고 늘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과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저는 그 의견이 일견 권력 내부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의견 같아요. 그리고 그 의견은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게는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과연 그럴까? 특히 중도 성향의 객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는 그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일까? 아니 그게 야당의 공격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든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방어하는데. 근데 여권 전체 권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강원 의원이 보실 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최근에 달라진 또 주장 또 인식 이런 걸 볼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계속 총선에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사과를 한다면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그것은 제가 이제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뭐냐면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약속 대련이냐 그런 질문이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도 일부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건 약속 대련이 아니라 이전 투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약속 대련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이전 투구도 사실 국민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실제 벌어진 행태는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혀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과 문제도 사실은 진즉에 이 문제를 처음에 터져 나왔을 때 사과를 하고 사실관계를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됐다는 그 선물이 그것은 이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받은 선물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록물 관리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대통령과 보좌진이 업무 진행 중에 받은 선물의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도 다소 좀 어폐가 있는데 이제는 사과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이렇게 뭔가 설득해내기는 어렵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어떤 이 형사사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 좀 매를 맞고 끝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걸 시간을 계속 미루면서 회피하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힘이 더 쏠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의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판단도 분명히 총선의 경쟁력을 키워가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부각되고 외연도 확대돼야 되는데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부분을 참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해소하느냐가 이게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정말로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그러면 3년 임기 남았는데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 내가 용납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현직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헌법적 권한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당헌 당규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아마 공천권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일 텐데 그것도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체 속성상 그러긴 어렵다고 볼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사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우리들이 야당도 주장하고 언론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공천하시오 마시오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라. 경쟁력 있게 하라.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는 함의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내 갈 길에 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불씨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차 3차 충돌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공천을 과연 한동훈 위원장 주도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직 재의결 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재의결이 2월이든 2월 말이든 재의결이 닥쳐왔을 때 뭔가 이제는 이 무기명입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의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천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용산 출신이나 또는 검찰 출신들이 DK나 PK의 포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쪽으로 진출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이제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경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국회 표결에 반영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네, 그거는 굉장히 현역 의원들에게는 정치 생명의 사실 갈림길이기 때문에 네. 그 공천 결과에 따라서 표결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뭐 거의 틀림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박항원 원내대표와 무척 친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조홍천, 이원욱 또 김종민 같이 언론계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같은 또 학교를 졸업한 분도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끝까지 말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 의원의 결정이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고 국민들 또한 그것을 강력하게 염원하면서 야당이 힘을 하나로 모아라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 당에 남아서 당내 문제들은 해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민주당은 그런 목소리들을 필요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미 상당 부분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어서 끝내 말리지는 못했고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겠죠. 네.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그 길이 그 결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그러니까 과연 한국에서 제3당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건 역사적으로 다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겪어본 사람들은 알 테니까요. 다 알죠. 다 알죠. 사표 심리를 회피하게 한 국민들 심리가 우선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내 표가 제3당 후보에 나 어느 부분을 지지하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근데 3당 후보를 지지했다가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틀림없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행 선거법이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가 거의 5분의 1, 6분의 5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가 한 4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표만 이겨도 다 당선이 되는 구조거든요. 소선거구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표만 이겨도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져가는 대통령제하고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유권자들의 심리가 양쪽으로 수렴이 되는 아주 결속이 강해지는 네. 그런 투표 성향을 보여온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 갖고 있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당의 길이라는 게 과거에 여러 정당들이 있었지만 네. 이 선거제도의 한계 그다음 국민들의 사표 회피 심리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지속되지가 못했습니다. 과거 87년 이제 4당 체제 때, 네. 4당 체제 때는 그때는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삼김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른바 4당 체제가 상당 부분 지속이 가능했고 그 뒤로 뭐 안철수 국민의당, 정주행 국민당 또 몇 개 당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네. 지역 기반이 없이는 정당이 그때 당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하는 걸 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가지 않기를 많이 말렸다. 그런데 지금 이원욱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또 모르냐. 와서 좀 말리고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했으면 좋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되면은 상당한 통합이 가능할 줄 알았다. 결과적으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가 결국은 해소가 안 되더라. 좀 이렇게 친명 비명 간 실제 내부상은 어떻습니까? 이걸 좀 서로 통합하고 붙들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나가지도 않았을 테고 훨씬 더 경쟁력이나 지지율도 높아지는 배경이 됐을 텐데 단식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율을 민감한 상황에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로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제가 이제 확장적 통합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사실 이 확장적 통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이 다양성에 기반해야 된다. 그 다양성에 기반한 당 운영과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놓고 토론하고 거기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했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당내의 친명 비명 이 구도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꼭 볼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생각이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이 배제되면은 그건 사실은 나는 그럼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획일주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당 운영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한 길로 걸어왔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많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노력을 나름 했긴 했지만 그것이 넘어야 될 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양한 견해들을 서로가 존중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지금 결국 이제 총선 시즌에는 이런 얘기거든요. 통합이라는 게 뭐냐. 통합을 해야 이기잖아요. 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겁니다. 공정한 공천. 그다음에 공정한 공천의 핵심은 뭐냐. 경쟁력 있는 공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이해찬 대표 때 그 만들어낸 공천 시스템 공천 규칙이 다 있습니다. 네. 그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당 즉 공천관리위원회나 또 전략공천위원회나 검증위원회나 모든 시스템들이 지극히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이 사실상 당의 통합적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공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시스템은 굉장히 공정하다. 시스템은. 네. 실제 진행되는 그 과정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은 지금 최근에 좀 잡음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저는 지도부가 명확하게 이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게시판에서 누가 좀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한다는 질문이 있어서 지난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표결하는 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간 거는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라.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하는데 부결될 거다.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갔다 오자마자 일부 그 보수 유튜버가 그 얘기를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응하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일부 미디어에 보도가 되니까 대응을 고발을 해라 당장. 고발 조치를 했는데 당내에서도 오해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이 의원총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또 송기현 수석이나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 사실이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전혀 거짓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럼 왜 나는 얘기를 안 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에다 제가 말을 붙이면 이제 그게 증폭돼서 기사화가 되니까 논란, 진실게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위에서 직접 대응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뒤에
제 박광원 TV 유튜브에 사실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때 그건 뭐 당사자 이재명 대표님이니까 이재명 대표님한테 확인하면 금방 될 일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때 그랬기 때문에 박강원 원내대표는 그만두게 됐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원내대표의 책임이냐 아니냐 이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소영 대변인의 발표문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단이 사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사실. 말리는 분들,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분들, 사퇴해야 된다고 분들 혼자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더 끌게 되면 당이 당장의 파국으로 들어갈 것. 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갈등 국면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런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결단을 한 거고요. 뭐 나중에 이제 우리 본부장 말씀드리니까 원내대표를 더 해서 당 통합 작업을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은 또 필요했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두 질문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결국 공천이 이제 2월 달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역구로 있는 수원정에도 친명 인사다. 이른바 자객 공천이다. 해서 누군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객 공천이다, 친명 공천이다. 이건 대단히 이제 언론 용어고요. 사실상 뭐 어떤 정치인이든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어디에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에서 너 거기 가라. 또는 뭐 이재명 대표가 너 거기 가라.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닐 겁니다. 본인이 여기 한번 도전해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다만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현역 의원들끼리 우리 당 의원들끼리 이 한 지역구 안에서 거친 언사를 주고받고 하는 것 이거는 피해야 될 일이고요. 또 우리 당내 후보들끼리 경선을 하더라도 서로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고 서로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경선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누구에게도 당에도 정치에도 국민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민주당의 위기라고 그러고 누구는 민주당의 기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인 이낙연 전 총리까지 탈당하는 상황에 자 원내대표까지 지내시고 민주당 사랑이 무척 깊다. 이게 대체로 정치권의 박강원 의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민주당은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삶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에 기반해서 우리가 공천을 해야 공정한 공천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국민의 삶의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미래 문제. 이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집권당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 있게 하겠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시간이 훌쩍 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까지 박강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또 저는 또 오프닝을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충격적이셨을 수 있는데 경찰 인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또 아주 뭐 신중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경찰 인사 브로커 얘기입니다. 실제로 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아마 배 프로파일러께서 가지고 오셨을 텐데 군인과 경찰은 이제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진급을 원하는 그런 경찰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있었다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지검에서는 아마 오늘 영장이 청구됐을 겁니다. 중앙경찰학교장을 지난 치안감 한 사람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단계고요. 얼마 전에는 또 관련된 치안감 한 사람이 자살까지 했고 지금 관련된 중간 계급들이 여럿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브로커가 승진 브로커가 되는 성모 씨, 탕모 씨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브로커들이 존재를 하는데 얼마나 존재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런 브로커를 사칭한 사기꾼들도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 신문에서 이제 났는데 총경 인사가 요번에 났는데 그중에 익명을 요구한 어떤 분이 경제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뭐 좀 허탈하게 1억을 달랬는데 내가 주고 뭔가 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데 그럼 경찰청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이런 또 비판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물론 또 확인도 필요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배 프로파일러의 생각입니다. 브로커가 작동하면 승진됩니까? 실제로 이제 그 성모 씨, 탕모 씨 지금 광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데에서는 실제로 작동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일부냐 아주 일부냐 아니면 모든 지방경찰청에 다 있는 거냐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참 힘든 부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브로커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은 경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뭐 검전을 요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전직 경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의 가족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건 브로커 말하자면 일종의 사무장 변호사에 있는 거기에 브로커가 전원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사기 피의자인 경우인데 어떻게 조사관과 알게 돼 갖고 형님 동생하다가 어떤 뭐 술 사주고 술 먹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성모 씨의 사례는 어떤 경찰 모임에 돈 대주는 뭐 후원 회장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찰들한테는요 애초에 어떤 회식이 있을 때 누가 민간인이 돈 낸다고 하면 절대 거절하라고 합니다. 왜? 그걸 왜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군요. 자, 이런 브로커 경찰 승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경찰 조직 구조도 문제의 발단이 됐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경찰 조직 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경찰 전체 인원이 13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하위직 이로 말하면 뭐 경사, 경장, 순경이라고 하는 하위직이 75%가 넘습니다. 굉장히 하위직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중간직은 소수고 상위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계급 정년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계장, 과장, 경찰서의 과장, 지방청의 계장 이런 계급들은 계급 정년.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내에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 정년이 안 되고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40에 그 경정 계급에 닿는데 14년 동안 그 위로 못 올라가면 53세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년은 경찰 정년은 58, 59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젊은 나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급정에 임박한 사람들은 진짜 몸이 다는 겁니다. 굉장히 뭐라도 해봐야 되나 막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인사제도를 바꾸면 뭐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또 이런 조직 문제를 이 인사 승진 제도 자체를 아예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경정, 총경 이런 위에는 시험 승진은 없고요. 대부분 심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죠. 윗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평가가 일부입니다만은 투명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누구 줄을 댔느냐. 뭐 이런 얘기가 뒷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형태의 인사는 제도를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걸 하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계급을 없애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팀원, 오피서, 그다음에 팀장, 부서장, 그리고 관서장 4계급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급이 열 몇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순화시키다. 일하는 사람, 팀장, 결제하는 사람, 맨 위에 있는 사람. 네. 그러면은 굳이 승진에 목을 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급 정렬을 없애는 것과 이 계급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맥락은 같습니다.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 근데 경찰청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네.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이게 하나의 큰 제도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만은 않겠지만 미국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뭐 미국이 항상 능사는 아니겠지만 옳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이 아닌 다른 급여 등으로 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경찰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경찰복을 입은 분들이 홀대를 받는 좋은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어디 가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고급 아파트 단지에 어떤 신고가 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사설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도.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어떤 지역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런 데가 지금 더러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집회 현장에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주인분들이나 관리인들이 우리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경찰들이 상당히 비애감을 느낀다. 이게 이 제복을 입은 것이 사실은 일종의 죄인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근무복을 입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이 시간에 밥을 먹어? 지금 일해야 될 시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뭐 아니 밥도 안 먹고 일하나요? 근데 이제 아니 그 근무 시간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혹시 빠져나온 거 아니 이런 얘기인데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취급을 당하면은 사실 굉장히 힘이 쪽 빠지죠. 네. 그래서 보통 경찰은 저도 근무할 때는데 절대 바깥에 나가서 먹지 않습니다. 근무복 입었을 때는 구내 식당이나 아니면 안에 가서 그냥 김밥을 먹더라도 안에서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마저도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을 때는 좀 그래요. 뭐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제복에 대한 오히려 자부감이라 해야 되는데 자부심이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을 가지게 되면 그건 아닌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소방관들은 어린이들이 존경하는 직업이죠. 아니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앞으로 커서 너 뭐가 될래? 그러면은 우리 한때는 뭐 대통령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런 관련된 조사를 보면은 뭐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이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고 미국에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 뉴욕 소방서장이 그거 다 진도 지휘했습니다. 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미국의 그 경찰들은 적어도 오피서 제복 입은 데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국 의회의 의원들도 꼼짝 못합니다. 경찰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 문제나 아닌데 물론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어떤 경찰의 나쁜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수는 있겠죠. 네. 좀 자, 여러분들 이미 고지했던 대로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던 사건본부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2018년 시사본부 첫 방송부터 계속 이 코너를 맡아서 6년이나 되셨다면서요. 예, 오태훈 진행자 첫 번째. 저도 그때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사건 본부하면서 뭐 에피소드 많으셨다고 하는데 현직 경찰관 분들로부터 응원도 받고 항의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뭐 정보 경찰, 뭐 경비 경찰, 아니 수사 경찰 어쩔 수 없이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네. 사실 경찰이 제자인 경우도 있고 제 후배들인 경우도 있고 제 선배들인 경우도 있으면은 서운하다. 좀 좋게 얘기해 줄 수 없느냐. 같은 그런 경찰인데 왜 경찰을 까느냐. 예, 뭐 이런 또 비판을 하느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경찰이 모든 걸 잘할 수만 없고 잘하라는 의미로 네. 그리고 또 팔을 안 누른다는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신랄하게 했는데 그분들은 좀 그러신 거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야 또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 방송 시작하기 3시간과 시작 후의 3시간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카톡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진심을 많이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경찰의 발전을 위했다라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6년 동안 벌어진 일들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 있으셨다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사건을 또 설명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또 한강 대학생 사건 때도 굉장히 아팠고 굵직굵직한 사건을 되게 어떤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상당히 그 가슴이 아팠던 적이 많았죠. 사건이 있으면 아프군요. 아프시게 되는군요. 그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버릇이 생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되새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의 개요를 얘기할 때는 좀 빠르게 언급하는 그런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에 깊숙이 무겁게 나갔기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고 싶었다. 참 저도 공감이 가고 배 프로파일러는 스스로 프로파일링하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뭐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쭉 6년간을 함께해 주신 소회를 또 인사를 해 주신다면요. 예, 청취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거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다루는 어떤 이런 코너라는 게 아마 우리 방송 여러 공중파나 다른 데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늘 감사했고 항상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했고 청취자 여러분한테 늘 고맙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뭐 오태훈 진행자 또 최영일 진행자 저까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